네, 최근에 4일 연속, 지난주 4일 연속 상승했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MS나 메타, 애플과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관망세도 감지가 됩니다. 네, 우리 시장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는 점이 아쉽습니다. 시장 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매크로인사이트 김병현 NH투자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상호관세 충격으로 2,300선도 밑돌았던 코스피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그래도 2,550선 위로는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들과 고용 지표 그리고 PMI 이런 제조업 지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웬만큼 바닥권에서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쉴 때도 됐고 조금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정세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드는데 그렇게 조정이 되면 오히려 하반기에 기대되어 있는 정책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2, 3분기는 상승세를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하단에 관해서는 PBR 0.8배, 2,350선 수준을 많이들 언급해 주시는데 앞으로 시장이 크게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선을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제시되었던 그 수준이 2250에서 2850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한 290 정도를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밸류를 갔다가 온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2250선을 제시해 드렸던 이유는 흔히 말하는 PBR 0.82배가 코로나를 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이러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 수치들이 좀 올라와서 업데이트를 해보면 한 2350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나서 2400선을 하회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비중 확대를 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선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딥밸류를 다녀왔다. 코스피 PBR 0.8배 정도는 하단으로 잡아도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우리 증시가 이제 올해는 상저하고 전망이 많기도 했고요. 이미 하락을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상단을 좀 더 열어둬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상단을 한 2850 정도로 작년 연간 전망에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보통 이제 장기 코스피 평균 PER이 10배입니다. 그래서 10배 조금 안 되는 수준 정도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아까 금방 하단에서 보셨던 2350에서 2850까지는 거의 한 20% 정도의 상승률이 있고요. 지금 현재 수준 한 2500선대에서만 보더라도 한 13에서 14%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하반기에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원활하게 나왔을 경우 관세가 약간은 좀 뒤로 빠지면서 감세라든가 금융규제 완화안 같은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그거보다는 좀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있다.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외국인의 매도는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개월째 매도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도 원인을 살펴볼까요? 외국인이 작년에 봤을 때요. 언제부터 매도를 했냐라고 보면 7월을 고점으로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7월이 트럼프가 피격된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가 당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이런 관세 우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피곤하게 작동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특히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한국은 수출 기업이 많은 이런 수출 주도의 이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7월 이후에 거의 작년만 한 30조를 팔았고요. 상호관세 이후에 추가적으로 11조를 매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적으로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싼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협상 혹은 유예가 된다라는 점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자금 흐름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1분기 이제 시장을 복귀를 해보면 기대감이 커지다가 이제 3월 중반, 4월 들어서 좀 불안이 커졌고요. 이제 다시 조금 안정을 찾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우리 증시가 이런 박스권을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꾸준히 가기 위한 조건은 뭘로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미국의 장기 금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금융시장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약간 불안감 혹은 신뢰를 잃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화두고요. 네.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원래는 이 침체를 반영해서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관세나 상호관세 이런 부분들이 세게 얘기가 나오면서 거꾸로 미국채 금리는 좀 변동성을 나타냈고 독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미국채에서 독일채를 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상당히 미국채의 이런 채권 시장에 대한 혹은 금융 시장에 대한 견조한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이겠고, 그렇게 보면 장기 금리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은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을 보면 최근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며칠 전이었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관세 영향이 빙산이다, 빙상론의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전망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있다라고 네. 하고, 네. 이번 주에 빅테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나오면 1분기 실적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종 연간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간에 대한 가이던스를 그렇게 좋게 주지는 못할 거다라는 현상들이 지배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요즘에 챗 GPT만을 쓰는 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노션이나 클로이드나 이렇게 여러 가지 AI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고, 기존의 챗 GPT의 어떠한 검색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론 능력까지 같이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MCP라는 이런 프로토콜이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 잡으면서 이 AI들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기들을 통합해가는 이러한 과정들까지 진행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분기 실적이 약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가 둔화되면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캐펙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팽배해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AI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 MCP나 에이전트 이런 서비스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다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주가 하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한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도체 섹터 전망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12조 원 추경도 의결이 됐고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초에 이제 대선 이후에 신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고,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재정 정책이 있는 쪽으로 몰려간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제 재정을 통한 부양이 된다면 우리 증시도 상승 동력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1분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즉 마이너스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기존 기재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12조 원에 대한 추경은 경기를 살리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저의 기준은 20조 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좀 낮으면 한국 경기를 살리기에는 좀 밋밋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보다 이상이다라고 보면 한국 경기를 살릴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이외에
아무래도 GDP가 역성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GDP의 숫자를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내수뿐만이 아니라 건설이나 SOC 같은 정책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 들어서는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살리기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외에도 뭐 증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대감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코스피만 보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런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이 관세 영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이런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관세에서는 약간 피해 있으면서 한국의 고유한 이런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작년도에 코스닥이 글로벌 수익률에서 완전 꼴찌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대감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해보면 지수 수익률로는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하기에 편안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실적 시즌이기도 한데요.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좋은 실적들 발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조선과 방산이 시장 계속 주도해 나간다고 보십니까? 결국엔 트럼프에 달려 있겠죠. 네. 죄송한 얘기지만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약간의 시장의 흐름을 올해만 본다면 트럼프의 어떤 으름장이나 목소리가 세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트럼프와 무관한 조선, 방산, 엔터 뭐 이러한 업종들이 좀 힘을 내는 거였고, 트럼프가 약간은 좀 목소리가 완화되는 목소리가 나타난다 이럴 때에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수출주인 반도체 장비 혹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쪽이 좀 힘을 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업종별 흐름들이 좀 나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특히나 방산이나 이러한 쪽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타나도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트럼프가 일정 부분 뭐 협상이 가능하다, 조금 이제 목소리가 누그러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또 수출주가 나타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장의 향방을 좀 가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과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때 타격받는 업종 말고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피해주들 같은 경우들이 그러니까 트럼프와 무관한 이런 네네. 업종 같은 경우들이 아무래도 그러한 업종이 될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오늘도 중국 쪽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카지노주나 이런 것들이 좋다, 뭐 이런 네. 얘기들, 그리고 엔터나 이런 것들이 좋다. 생각보다는 뭐 중국도 내수나 수출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한알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요. 중국 관련 쪽에 대한 어떤 뭐 관광이나 이런 것도 최근에는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 내수주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엔터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금방 말씀드렸던 조선과 방산 같은 이러한 것들이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쪽에서는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던 수출주가 올라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업다운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특히 뭐 기술주들이 급락하던 때 중국 증시에서 중국 기술주들이 특히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화웨이가 뭐 엔비디아를 넘어설 고성능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보도도 지금 전해졌고 앞으로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버티기 전략으로 네. 계속 들어가는 네네. 것 같고 트럼프가 이제 완화됐다가 뭐 강화됐다가 이렇게 좀 사이클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수출도 잘 안 되는데 뭐 이고안신 정도에서 이제 내수 쪽은 별로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 혹은 또 부동산은 또 디레버리징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딥시크라는 어떻게 보면 하이테크 쪽의 기회를 본 거죠.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부양에 대한 집중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상하이 모터쇼 이런 쪽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기존에는 전기차가 이렇게 중국이 빨리 올라올지 몰랐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실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자율주행과 AI, 로봇과 같은 하이테크에 계속 이 정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중국 쪽의 본토 쪽보다는 하이테크나 항생테크 쪽에 대한 그런 관심을 계속 보일 수 있는 그런 네. 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기술주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증시 흐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간밤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만 지난주를 생각했을 때는 4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가 좀 쏠렸습니다. 앞으로 미증시 흐름 어떻게 보세요? 미증시는 PBR로 보시는 게 좀 좋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그 최고치 찍었던 때 PBR이 4.6배, 4.7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약간 비싸니까 좀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많아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점을 보면 또 3.7배까지 떨어졌다가 3배 정도의 PBR이면 또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은 3.9배에서 4배 정도니까 일정 부분 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옆으로 좀 안정적인 횡보 장세 뭐 이런 정도의 밸류에이션 적정 밸류에이션 정도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보실 것들은 금리 상황 그리고 이런 페드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보시면서 향후에 EPS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세안이 들어오면 또 이런 부분들이 EPS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 여기에다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여건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에 대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단기의 여지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반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차츰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횡보장세 국면에 있지만 차츰 저점을 높여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취임 100일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제 최저 수준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관세 정책의 역효과가 이제 지속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책의 초점을 좀 바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1.5조의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감세안을 빨리 예산안을 네. 마련해라. 그래서 그 부분은 마련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감세 초안을 내놓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닥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우호적 정책이 내놓았을 때는 이런 증시의 비우호적인 정책을 좀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내는 게 맞죠.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일기 때 사례를 보면 감세안은 4월 말 정도에 나왔었고요. 금융규제안은 5월 초 그리고 하원 통과가 6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세안이 5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금융규제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금융 자산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다른 규제를 좀 풀어주는 패키지 법안을 지금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국채 시장이 좀 흔들리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흔히 말하는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라든가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떼서 먼저 발표할 가능성도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5, 6월 정도에는 관세에 대해서 더 윽박지르는 부분보다는 감세나 금융규제 완화 안쪽으로 약간은 정책 모멘텀이 바뀌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세나 규제 완화 정책도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파월 풋을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음 달이죠. 5월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자산시장 변동이 크기 때문에 연준 풋이 나올 가능성도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은 관세 영향을 그닥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파월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사실은 금리를 인하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와 성장 속에서 자기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채권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도 연준의 목표는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물가를 잡고 자산 시장에 대한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즉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역할이라고 했을 때, 채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때는 금리 인하 이외에도 QT 종료라든가 자산 매입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5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바로 단행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충분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스탠스만 보여주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안도감을 가질 경우가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 10년 국채금리상으로 봤을 때는 10년 금리 기준으로 4.5가 그 허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움직임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쨌든 뭐 재개가 되고 미국 증시,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면 증시에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주도주는 어떤 분야가 될지 여전히 뭐 AI가 이끌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최근에 M7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네. 거의 그 코로나 당시와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21.7배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그런 뭐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기업이익이 떨어질 거다, 혹은 캐펙스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가 그러면 좀 더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주가가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연준에 대한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 추가적으로 감세안에 대한 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쪽은 꽤 일정 부분은 낙폭을 만회했는데 M7이나 빅테크 이런 쪽들은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덜 만회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이러한 그 매수의 기회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네. 거고,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다시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사이 엔화는 줄곧 강세를 보였고요. 내일 BOJ 금정위도 열리게 되는데 엔화가 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엔화의 직전 저점이 138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140엔까지 갔다가 조금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상으로 강세를 간다라는 점은 좀 부담 요인일 거예요. 네. 엔화가 그렇게 강세를 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간다는 얘기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8 밑으로 또 내려가서 97 이하를 보인다라는 측면, 그 얘기는 앞서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금융시장의 신뢰감이 또 무너지는 상황이다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혼란 쪽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들은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나 좀 비껴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BOJ 측면에서도 여기서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에 한번 추가 인상 정도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두세 번이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없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직접 투자가 많이 최근엔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투자를 많이 했으면 바로 뺄 수 있는 돈들은 이미 작년 8월에 한 번은 일단락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미 작년에 일단락된 측면이 있다라고도 짚어주셨고요. 곧 이제 5월 시장을 맞게 되는데요. 셀인 메이라고 5월은 뭐 전통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는 뭐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이번 5월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보통 세린메이가 되려면요. 1월부터 4월까지 좋았을 때 세린메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4월 위기설을 딛고 일어나는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과거의 통계를 내보면 4월에 상당히 많이 빠졌으면 보통은 8월 정도까지는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다. 5월은 약간은 4월에서 회복한 이런 국면에서 수익률이 뭐 약간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오히려 썸머랠리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그런 중간에 있었던 게 과거에 한 미국 100년치의 통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초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눈치를 계속 보는, 이거를 보고 좀 전략을 세워야겠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2월, 2분기, 3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초에 나올 여러 가지 지표들, 그 실적 발표까지 주목을 해보자.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김병현 NH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